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 여러 영상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매우 좋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으면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대로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하고 이대로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미국이라는 큰 형님이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은 자금 유출을 우려하면서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유럽 역시 기준금리를 4%대까지 올린 이후 이러한 고금리를 3개월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유럽도 성장이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고금리를 잘 견디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쪽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아래쪽에 있는 유럽의 경제 성장률을 한꺼번에 비교해봤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발표가 나왔듯 3%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유럽의 경제 성장률을 볼까요? 0%에 딱 붙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전혀 하지 못한 채 현상 유지만 겨우겨우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높은 금리, 4%대 금리가 꽤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틈만 나면 유럽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고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바로 높은 물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 성명문에서 지금까지 써왔었던 단위 노동 비용 증가에 따른 내수 물가 압력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이라는 고물가를 의미하는 문장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 역시 임금 추세선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직접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를 위한 밑밥을 까는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대놓고 금리를 내린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 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노동지표, 물가지표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래 그래프를 보면 유럽 중앙은행 출범 이래 지금 현재는 가장 긴축적인 기준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1년 IT 버블 직전,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직전 이때에도 지금처럼 높은 금리를 유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1월 연준 회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준에서 비둘기스러운 말을 해줘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숨통이 트일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안심하면서 금리를 내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기준금리 3.5%에서 더 이상 올리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3.5%라는 기준금리를 1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2%나 되는데 이거 자금 유출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빨리 기준금리를 올려서 미국에게 조금 더 근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방금 제가 미국이 3%, 4%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을 보세요. 한국은 0%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 4분기 때 역성장을 한번 했고요. 그 이후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0.3%, 0.6% 매우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보다 상황은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미국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한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미국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준금리를 건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 때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6% 정도 성장했는데요. 이것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며칠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 항목별로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네모박스 친 부분이 23년 4분기 때 GDP 성장률 자료인데요. 참고로 여기에 괄호로 쳐 있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먼저 수출에서 가장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 2.6%나 증가했네요. 만약에 무역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0.6%라는 4분기 GDP 성장률은 달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제조업이 약간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출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감산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경기가 약간 살아나고 있다는 점, 이 점 역시
한국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항목이 문제예요. 먼저 소비를 볼까요? 소비는 거의 0%에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 지지지난 분기 지속적으로 소비가 바닥에 붙어 있어요. 역성장을 했다가 플러스 성장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0%에 붙어 있습니다. 마치 유럽의 GDP 성장률을 보는 듯 합니다. 그만큼 지금 내수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볼까요? 이번에 설비 투자는 3% 성장을 보여주긴 했지만 계속 마이너스를 보여주다가 어쩌다가 한번 3% 성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건설 투자 볼까요? 건설 투자는 말이 아니에요. 얘도 마이너스 한번 플러스 한번 보여줬다가 이번에 마이너스 4.2% 역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터지고 있고요. 그래서 몇몇 건설사들이 휘청거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도 전반적으로 다운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건설 투자는 투자 항목으로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내수가 살아나게 되면 단순히 음식료 이러한 항목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구매력이 커지면서 점점 부동산도 함께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건설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이 모든 게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한국의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를 볼게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수출 항목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내수 항목입니다. 21년, 22년도는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로 인해서 파란색 소비 막대 그래프가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23년 들어서부터 소비가 바닥에 탁 주저앉았습니다. 보복 소비는 다 끝났고 한국의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소비가 바닥에 붙은 것입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노란색으로 표기된 수출이 개선되면서 한국의 GDP가 어느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수출과 내수에서 차별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수출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는 바닥에 붙어 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한국의 수출 중에서는 반도체와 선박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괜찮아질 수 있겠지만 내수 침체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소매 판매와 건물 건설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내수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 자료를 설명드렸을 때 제가 함께 설명드렸듯 반도체와 선박처럼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반도체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일주일 전쯤에 나온 기사인데 반도체 대장주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시가총액 3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2차 전지가 약간 불안한 틈을 타서 하이닉스가 2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LG 엔솔은 당분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당분간 2등을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 역시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야 할까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하이닉스를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 대비 기업의 주가 상황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PBR 차트인데요. 하이닉스는 이미 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21년도에도 그때 레벨을 터치하고 내려왔었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2024년이 아닌 2025년도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AI 반도체가 더 확산되면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BR 밴드가 21년 고점 대비 여전히 바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주 보는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면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도 따라 상승하곤 합니다.
물론 한쪽이 꺾이면 다른 쪽도 같이 꺾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상승 각도가 둔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한국도 조만간 둔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투자를 해서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1월 연준회의가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이 회복되는 척 하다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죠. 이럴 때일수록 연준에서 선물을 주면서 경기를 부양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준회의를 더욱더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선물이 특별히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월 연준회의를 잘 보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에서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 관련주 중심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 투자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